벗어. 당장. 그 남자가 내게 건넨 첫 마디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위로도 아니었죠. 굵은 자갈이 빙판 위를 긁는 듯한 낮고 거친 목소리, 몰아치는 눈보라보다 더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미 공군 여파일럿과 한국 707 특임대의 고독한 사냥꾼. 최악의 모욕과 절망. 그리고 생존 본능 속에서 피어난 미친 사랑 이야기. 이 차가운 폭풍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얼어붙은 이야기의 유일한 온기가 됩니다. 바람이 악귀처럼 울부짖는 황병산. 한국의 동토라 불리는 이곳의 기온은 현재 영하 30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미연합 공군 훈련은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재앙으로 변해버렸죠. 미 7함대의 자존심. 엘리사 박대위는 늙은 소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출 좌석, 이액션 C 탈출 후. 낙하산 줄이 엉키는 바람에 지상 3m 높이에서 꼭두각시처럼 대롱대롱 매달린 신세였죠. 갈비뼈는 욱신거렸고 추위는 단순히 살을 애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미세한 얼음 바늘이 비행복을 뚫고 골수까지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젠장. 누구 없어? 메이데이. 메이데이. 제띠읒. có ai không? 메이데이. 메이데이. 엘리사는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씹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야는 온통 하얀색뿐. 줄을 끊으려 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 굳어버렸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엘리트 파일럿이 이런 오지에서 동사동쓸하게 생겼다니. 의식이 흐릿해질 무렵 눈보라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걷지 않았습니다. 마치 설원을 사냥하는 하얀 늑대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다가왔죠. 기름때 묻은 흰색 위장복, 어깨엔 낡은 저격총을 맨 남자. 전문 구조대원이라기엔 너무나 거칠고 위험해 보이는 행색이었습니다. 그는 나무 밑에 서서 검고 깊은 눈으로 엘리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걱정도 서두름도 없는 눈빛. 마치 고장난 물건을 감정하듯 무심한 시선이었죠. 이봐요. 거기 당신. 나 좀 구해줘. 나 미 공군 대위 엘리사 박이야. 내려주면 원하는 건 뭐든 줄게. 엘리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명령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녀에겐 남자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남자는 대답 대신 허리춤에서 검은 날의 단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팔을 휘둘렀죠. 툭. 낙하산 줄이 끊어졌습니다. 엘리사는 그대로 두꺼운 눈밭 위로 추락했습니다. 악! 눈이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갈비뼈의 통증이 다시금 도졌습니다. 그녀는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거대한 성벽처럼 서 있는 남자. 미쳤어. 좀 받아주면 덧나. 목 부러질 뻔했잖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엘리사를 덮쳤죠. 그가 몸을 숙이자 엘리사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눈가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긴 흉터가 그의 각진 얼굴을 더욱 위압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술용 메스처럼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발가벗기듯 훑어내렸습니다. 벗어? 남자가 말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였습니다. 엘리사는 멍해졌습니다. 바람 소리 때문에 잘못 들은 줄 알았죠. 뭐라고요? 바지 벗으라고. 당장. 그 젖은 재킷도.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뒷걸음질 치며 눈뭉치를 집어던졌습니다. 이 변태 자식. 내가 누군지 알아? 미군 장교야. 여기서 허튼 수작 부리면 머리통을 날려버릴 거야. 그 남자. 한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잘 들어. 양키 아가씨. 내가 대위든 대통령 딸이든 내 알바 아냐. 내 눈엔 그저 말 많은 동사체, 돈스로 보일 뿐이니까. 도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위압감. 그에게선 고급 향수 냄새 대신 화약 냄새. 기계유 냄새.
그리고 위험한 짐승의 냄새가 났습니다. 너 나무에 걸리기 전에 온천물 웅덩이에 빠졌지. 바지랑 옷이 흠뻑 젖었군. 영하 30도에서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건 스스로 얼음 관짝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10분 안에 대퇴부 혈관이 얼어터지고 발가락부터 괴사가 시작될 거다. 욕할 입이 얼어붙기 전에 벗는 게 좋을걸. 엘리사가 내려다보니 하반신의 비행복은 이미 물을 먹어 딱딱하게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리 감각이 없어서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저리 꺼져. 그녀는 억지로 일어서려 했지만 감각 없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강철 같은 팔이 그녀를 낚아챘습니다. 도준이 그녀의 허리를 틀어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 그는 반항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길로 지퍼를 내리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이거 놔. 개자식아. 엘리사가 발버둥치며 그의 가슴을 쳤지만 도준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칠게 그녀의 젖은 겉바지를 벗겨내 눈밭에 던져버렸습니다. 얇은 내복만 남은 살결에 칼바람이 닿자 엘리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죠. 하지만 그 직후 뜨거운 온기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도준이 자신의 두꺼운 군용 파카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 씌운 겁니다. 거대한 옷이 엘리사의 작은 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옷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과 짙은 남자의 향기가 훅 끼쳐와 엘리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검은색 쫄쫄이 택티컬 셔츠 한 장만 입은 채였습니다. 숨 쉴 때마다 꿈틀거리는 근육과 팔뚝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 엘리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런 몸은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어 그리고 입 다물어. 도준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등을 보이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평양처럼 넓은 등, 이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안전해 보이는 곳. 네. 엘리사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올라타. 눈이 무릎까지 쌓여서 넌 못 걸어. 네가 기어가는 걸 지켜봐줄 인내심 따윈 없으니까. 엘리사는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비명을 질렀지만 추위가 그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생존 본능이 이겼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준의 목을 감싸 안고 그 단단한 등에 몸을 밀착했습니다. 얇은 옷 사이로 서로의 체온이 맞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도준은 그녀를 깃털처럼 가볍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투박하고 큰 손이 그녀의 허벅지를 단단히 받쳤습니다. 꽉 잡아 떨어지면 버리고 간다.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가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한도준. 그리고 귓가에 숨 쉬지 마. 간지러우니까. 그가 투덜거리며 깊은 눈밭을 헤치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낯선 남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남자의 등에 업힌 순간이 죽음의 산을 탈출하는 시작이자 지독한 사랑의 넷으로 빠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눈보라가 유일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멀리 절벽 위. 어둠 속에서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도준의 뒷목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확인. 독수리와 먹잇감. 처리할까요? 무전기 너머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직 길 안내를 하게도. 여자 주머니에 있는 메모리 칩부터 회수한다. 사살은 그 다음이다. 갑자기 도준이 멈춰 섰습니다. 귀가 움찔거렸습니다. 바람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눈 냄새 사이에 섞인 비릿한 총기 오일 냄새. 왜 그래요? 도준의 근육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느낀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쉿. 도준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시선을 어둠 속으로 돌렸습니다. 꽉 잡아. 이제부터 저승사자와 달리기 시합을 해야 하니까. 저승사자요. 눈보라 말인가요?
아니, 눈보라보다 더 지독한 놈들, 사냥개들이 풀렸어. 그리고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를 업은 채 어둠이 깔린 설원을 향해 미친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개의 분석된 영상 스타일과 앞서 작성한 일부의 톤앤 매너를 완벽히 유지하여 한도준과 엘리사 박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생존 로맨스를 2부부터 15부까지 한국어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도준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등 뒤에 매달린 엘리사의 무게는 그에게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충격, 얼굴을 때리는 칼바람,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려줘요. 도대체 누구한테 쫓긴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당신 미쳤어. 그냥 구조대를 기다려야 한다고. 엘리사가 도준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도준이 그저 공포심에 사로잡혀 과잉 반응하는 PTSD 환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미군 위성 시스템과 구조 신호가 있는데 굳이 이 눈보라 속을 뚫고 짐승처럼 달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젠장. 좀 닥치고 있어. 도준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고집은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기어코 몸을 비틀어 도준의 등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이거 놔? 난 여기서 기다릴 거야. 아빠가 헬기를 보낼 거라고. 그녀가 몸부림치는 바람의 중심을 잃은 도준이 눈밭에 함께 뒹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탈길을 따라 몇 바퀴나 구른 뒤에야 멈췄습니다. 엘리사는 눈을 털어내며 일어섰습니다. 당신이나 가. 난 여기서.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눈보라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사의 고개가 한쪽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뺨이 불에 댄 듯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도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심지어 아버지에게조차 맞아본 적 없는 그녀였습니다. 도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 공중에 머물러 있었죠. 정신 차려. 여기가 내 집 안방인 줄 아나. 도준이 그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방금 그들이 굴러떨어진 언덕 위를 가리켰습니다. 잘 봐. 네가 기다리던 그 구조대가 뭘 하고 있는지. 엘리사는 얼떨결에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탕. 소음기를 꼈지만 묵직한 총성이 들려왔고 그들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눈밭이 폭발하듯 튀어올랐습니다. 저격수다. 놈들은 널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널 확인 사살하러 온 거지. 도준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엘리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현실을 자각하자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도준이 다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올 시간 없어. 내가 흘린 눈물도 1분이면 얼어서 동상 걸려. 살고 싶으면 내 등에 다시 올라타. 아니면 여기서 저놈들 총알바지가 되든가. 엘리사는 얼얼한 뺨을 감싸 쥐고 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일말의 동정도 없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반드시 살려낸다는 광기 어린 집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말없이 다시 그의 등에 엎였습니다. 도준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방금 맞은 뺨보다 더 뜨겁게 엘리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며 도준의 발치 바로 옆 나무 기둥을 박살냈습니다. 놈들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째 도준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벌써 심장이 터져 죽었을 속도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707 특임대 시절 완전 군장을 하고 산악구보를 밥 먹듯이 했던 인간 병기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성인 여성을 업고 무릎까지 오는 눈길을 헤쳐나가는 건 한계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도준의 거친 숨소리가 기관차 화통 삶은 소리처럼 팩팩거렸습니다.
땀이 흘러내려 속눈썹에 맺히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내려줘요. 당신 이러다 죽어. 엘리사가 도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만함이 싹 사라지고 미안함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 다물라니까. 혀 깨물고 싶어. 도준은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엘리사를 받치고 있는 그의 손에는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엘리사는 이 남자의 등을 통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며 수축하고 이완하는 움직임, 척추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 그리고 멈추지 않는 전진. 이 남자의 등은 거대하고 딱딱했지만 지금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나 버리고 가면 당신은 살 수 있잖아. 엘리사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준다는 제안도 거절했던 남자입니다. 도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앞을 가로막는 나뭇가지를 거칠게 쳐내며 말했습니다. 내 임무니까. 임무. 누가 시켰는데요? 우리 정부가. 아니, 내가 나한테 내린 임무.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꼴은 더 이상 안 봐. 그게 누구든. 그의 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묻지 말아야 할 과거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얼어붙은 손을 꼼지락거려 도준의 차가워진 귀를 감싸주었습니다. 작은 온기라도 보태고 싶었습니다. 도준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거기, 일시 방향. 동굴이다. 도준의 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바위 틈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이 동굴을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려는 순간 머리 위에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도장의 무장 헬기, 서치라이트가 설원을 훑으며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젠장. 공중 지원까지. 내 아버지 원수라도 되나 보군. 도주는 엘리사를 안고 눈구덩이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서치라이트의 하얀 불빛이 그들이 있던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겨우 동굴 안으로 피신했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동굴 내부는 바람만 막아줄 뿐 냉기는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엘리사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엘리사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체온증 말기 증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몸이 떨리지도 않는 단계. 이대로 두면 심장이 멈춥니다. 도주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불을 피울 마른 나무 따윈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비상용 은박 담요 한 장뿐. 열어는 오직 하나. 자신의 몸뚱이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 정신 차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도준이 그녀의 뺨을 가볍게 때리며 깨웠습니다. 졸려, 엄마. 엘리사는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도준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은박 담요를 깔고 자신의 상의를 모두 벗어던졌습니다. 탄탄한 근육질의 상체가 영하의 공기 중에 드러났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도주는 엘리사의 얇은 내복 상의마저 벗겨냈습니다. 싫어, 하지마. 엘리사가 본능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도주는 반나가 된 엘리사를 자신의 품으로 와락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은박 담요로 두 사람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맨살과 맨살이 빈틈없이 맞닿았습니다. 이것은 에로틱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맨투맨 디펜사, 만투만 디펜사, 라부르리는 혹한기 생존 훈련의 최후 수단이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던 엘리사의 피부가 도준의 뜨거운 체온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그녀의 등을 힘껏 문질러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엘리사가 신음을 흘리며 도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이 도준의 단단한 흉근에 눌렸습니다. 도준은 아랫배에 힘을 주며 본능을 억눌렀습니다. 살아. 제발.
여기서 죽으면 내가 널 끌고 온 의미가 없잖아. 도준이 그녀의 귓가에 거칠게 속삭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엘리사의 몸에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고 상황을 파악했을 때 그녀는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반나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심장 소리가 너무나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해. 엘리사가 몽롱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도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도준은 굳은 얼굴로 동굴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그의 품 안은 뜨거웠지만 바깥은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박, 사박, 밤이 깊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는 다행히 산짐승이었던 모양입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엘리사는 도준의 품에서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걸 알기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도준의 가슴과 어깨에 흩뿌려진 흉터들에 머물렀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총알이 스친 자국, 화상 자국. 그의 몸은 그 자체로 전쟁터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상처들 다 군대에서 생긴 건가요? 엘리사가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그의 쇄골 아래 흉터를 쓸었습니다. 도준의 몸이 흠칫 떨렸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손을 잡아내렸습니다. 만지지 마, 징그러우니까. 아니요, 징그럽지 않아요. 영웅의 훈장 같아서 멋있어요. 엘리사의 솔직한 말에 도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항상 괴물 취급받던 자신의 몸을 멋있다고 말해준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도준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안 돼, 쏘지 마. 민간인이야. 제발. 그는 잠결에 소리를 지르며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과거 작전 중 구하지 못했던 인질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본능적으로 그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도준 씨,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그녀는 그의 땀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부르듯 속삭였습니다. 엘리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체온에 도준의 발작이 잦아들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바로 코앞에 엘리사의 걱정스러운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깼어요? 도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 그는 홀린 듯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너 살아있군. 네, 당신 덕분에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라, 내일 해 뜨면 바로 이동해야 해. 그는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지만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그의 귀가 붉게 달아올라 있는 것을. 이 남자, 생각보다 순진할지도 모른다. 엘리사는 몰래 미소 지으며 그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밤이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휴식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빛이 설원을 파랗게 물들일 무렵, 도준은 이미 깨어 동굴 밖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잦아들었지만 그만큼 시야가 트여 더 위험해졌습니다. 도준은 눈밭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화 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나 미군의 지급품이 아니었습니다. 밑창 패턴이 달랐습니다. 러시아제 스페츠나츠 출신 용병들이 쓰는 전술화야. 도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엘리사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러시아 용병이라뇨? 내가 가진 메모리 칩, 그것 때문이겠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내 기체에 고의로 결함을 만들었고 네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회수팀을 보낸 거야. 엘리사는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티타늄 케이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박 장군이 목숨을 걸고 지키라며 맡겼던 신형 전투기 설계 데이터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린 포위된 건가요?
포위 정도가 아냐. 놈들은 사냥개들을 풀었어. 냄새를 맡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 도주는 망원경을 꺼내 멀리 능선을 살폈습니다. 하얀 설원 위에 검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명은 좋게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키를 타고 빠르게 접근 중이었습니다. 스키 부대다. 걸어서는 절대 못 따돌려. 그럼 어떡해요? 싸워야 하나요? 아니, 넌 도망쳐. 내가 막는다. 도준이 저격총에 놀이쇠를 후퇴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혼자서 10명을 어떻게 상대해요? 난 707이다. 놈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여. 도준이 엘리사를 돌아보며 시익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소름 끼치도록 처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가. 계곡 아래로 내려가면 얼어붙은 강이 나올 거야. 거기로 가. 도준은 엘리사를 떠밀고 자신은 반대편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엘리사가 눈물을 머금고 뛰기 시작한 순간 첫 번째 총성이 계곡을 뒤흔들었습니다. 타. 도준의 저격은 정확했습니다. 선두에서 달려오던 스키 용병의 고글이 박살나며 그가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적 발견. 11시 방향. 용병들이 산계하며 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단총의 총알이 빗발치듯 도준이 숨은 바위를 때렸습니다. 도준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멈춘 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두 번째 놈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화력으로 도준을 압박하며 좌우로 우회에 들어왔습니다. 빌어먹을. 도준은 총알이 떨어진 저격총을 버리고 권총과 대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근접전 CQC 시작되었습니다. 눈밭을 기어 접근한 용병 하나가 도준의 등 뒤에서 단검을 휘둘렀습니다. 도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피하고 반동을 이용해 놈의 팔을 꺾어버렸습니다.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렸습니다. 도준은 놈의 멱살을 잡고 인간 방패로 삼아 정면의 적들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탕, 탕, 탕. 피가 튀어 도준의 하얀 얼굴에 붉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륙 기계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자비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병 대장 이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구의 이반이 도준에게 달려들어 몸통 박치기를 했습니다. 도준이 뒤로 튕겨나가 바위의 등을 강타당했습니다. 컥.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반이 거대한 군용 도끼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잘 가라. 한국 쥐새끼. 도끼날이 도준의 머리를 향해 내려꽂히는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준 씨. 엎드려요. 엘리사였습니다. 도망친 줄 알았던 그녀가 돌아온 것입니다. 엘리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준이 버리고 간 스키 용병의 소총을 주워들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비행기 조종이 주특기지만 그녀 역시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이었습니다. 타다당. 엘리사가 쏜 총알이 이반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이반이 칫 하며 도끼를 빗맞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엘리사. 왜 돌아왔어? 도준이 소리쳤습니다. 파트너잖아요. 혼자 죽게 안 둬요. 도준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이반의 복부에 니킥을 날리고 엘리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뛰어? 놈들이 더 몰려온다. 두 사람은 다시 눈밭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정신을 차린 이반이 권총을 꺼내 엘리사의 등 조준했습니다. 전연 다리는 분질러서라도 데려와. 탕. 총성 소리와 함께 엘리사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몸을 날려 그녀를 감싸 안았기 때문입니다. 윽. 도준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졌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 뒤편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설원 위에 붉은 꽃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도준 씨. 피가. 엘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안 죽어, 빨리 움직여.
도주는 피를 흘리면서도 엘리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지만 낯빛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사가 급한 비탈길에 도달했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와 연결된 설산 슬로프였습니다. 뒤에는 총을 든 용병들, 아픈 절벽, 방법이 없어 타야 해. 도준이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낡은 플라스틱 썰매 아마 등산객이 버리고 간 거를 발로 찼습니다. 이걸로요. 이 경사를 꽉 잡아. 내 허리 놓치면 죽는다. 도준은 엘리사를 앞에 앉히고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상당한 어깨의 고통을 참으며 썰매를 밀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썰매 하나의 의지에 미친 속도로 설산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기관총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이것은 스키가 아니라 자살 행위였습니다. 속도는 엄청났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찢을 듯 때렸고 눈가루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썰매는 튀어오르고 뒤집힐 듯 위태로웠습니다. 고개 숙여 도준이 엘리사의 머리를 눌렀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용병들이 스키를 타고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로였습니다. 스키를 타면서도 사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한 손으로는 썰매 방향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권총을 들어 뒤를 향해 쐈습니다. 당! 추격자 한 명이 균형을 잃고 나무에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출혈이 심했습니다. 그의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운전해, 난 더 이상. 도준의 고개가 엘리사의 어깨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도준 씨, 안 돼요. 정신 차려요. 엘리사는 비명을 질렀지만 이제 그녀가 리드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종간을 잡던 감각으로 썰매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피해야 해. 그녀는 온몸을 비틀어 썰매를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썰매는 바위를 간신히 스치며 붕 떠올랐다가 착지했습니다. 그들은 숲을 벗어나 얼어붙은 강 위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마찰이 줄어들자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강 끝에는 거대한 빙하 틈, 크레바스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해요. 앞에 절벽이에요. 하지만 썰매에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도준을 끌어안고 썰매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눈밭을 수십 미터나 굴렀습니다. 겨우 멈췄을 때 그들은 크레바스의 가장자리 바로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발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 시퍼런 얼음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 엘리사는 피투성이가 된 도준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기절해 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눈과 피가 섞여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스키 소리가 멈추고 이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군, 쥐새끼들. 이반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사는 도준의 권총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조준할 수 없었습니다. 탄창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반이 비릿하게 웃으며 발로 도준을 걷어찼습니다. 잘 가라. 도준의 몸이 크레바스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안 돼. 엘리사가 도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도준의 무게에 딸려 절벽 아래로 끌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비명과 함께 시퍼런 얼음 틈새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추락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다행히 튀어나온 빙벽들에 부딪히며 속도가 줄었고 그들은 20m 아래의 좁은 얼음 선반 위에 떨어졌습니다. 으윽! 엘리사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까마득한 틈새로 하늘이 얇은 선처럼 보였습니다. 옆에는 도준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준 씨. 엘리사가 기어가서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이 얕았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폐혈증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일어나요.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엘리사는 울면서 구급상자를 찾았지만 추락 중에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건 자신의 비행복 안에 있는 비상용 키트뿐. 거기엔 붕대 약간과 진통제, 그리고 바늘과 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마취제도 없이 상처를 꿰매야 했습니다. 미안해요. 많이 아플 거예요. 그녀는 도준의 찢어진 어깨살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이 고통에 무의식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피 묻은 손으로 한 땀 한 땀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철없는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독해진 여전사였습니다. 수술을 마친 그녀는 다시 한번 도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푸른 얼음 감옥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위기 끝에 기회가 온다고 했던가요? 엘리사의 눈에 얼음벽 속에 박혀있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속성 물체. 그것은 오래전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경비행기의 잔해였습니다. 비행기 잔해는 빙벽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조종사였습니다. 그녀는 비행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기엔 배터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연료도. 그녀는 도준을 눕혀두고 잔해 쪽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미끄러운 얼음 벽을 손톱이 깨져라 긁으며 올라갔습니다. 조종석은 박살나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비상용 플레어건, 신호탄과 약간의 항공유가 남아있는 연료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꼬리 날개 쪽에 붙어있는 얇은 알루미늄 판. 이걸로 썰매를 보강하고 무기를 만들 수 있어. 엘리사는 도준이 깨어나면 쓸 수 있도록 알루미늄 판을 날카롭게 갈아 임시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유를 이용해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크레바스 아니라 연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아 들킬 염려도 적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빛이 얼음 벽에 반사되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도준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여긴 천국인가?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싫어하는 지옥이에요. 근데 난방은 좀 되네요. 엘리사가 웃으며 따뜻하게 데운 눈 녹인 물을 그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도준은 엘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흑투성이에 피범벅,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지금껏 본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내가 날 살렸군. 빚 갚은 거예요. 이제 1대1이에요. 도준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철수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반이란 놈은 확인하기 전엔 안 가는 놈이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거다. 그럼 어떡해요? 올라갈 길이 없어요. 도준이 비행기 잔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길이 있어. 저 비행기 와이어와 윈치 모터. 그걸 이용하면 승강기를 만들 수 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비행기 고철을 뜯어내 탈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미군의 기술 지식과 한국 특수부대의 임기응변이 합쳐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준비를 마칠 때쯤 위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이반이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확인하러 직접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놈이 내려온다. 준비해. 도준이 만든 급조된 창을 손에 쥐었습니다. 엘리사는 플레어건을 들었습니다. 단 한 발뿐이었습니다. 이반이 로프를 타고 내려오다 불빛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하! 역시 살아있었군. 질긴 바퀴벌레들. 이반이 공중에서 기관 단총을 난사했습니다. 얼음 파편이 튀었습니다. 도준과 엘리사는 비행기 잔해 뒤로 숨었습니다. 엘리사, 잘 들어. 내가 놈의 시선을 끌면 넌 플레어건으로 놈의 로프를 맞춰 놈을 떨어뜨려야 해. 하지만 당신 몸이 잔소리 마, 나 믿지. 도준이 엘리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그녀의 입술에 거칠게 키스했습니다. 피맛과 땀 냄새가 섞인 키스였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살아서 나가면 데이트나 하자. 맛있는 밥 사줄게.
도준이 씩 웃으며 엄폐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봐. 여기다 이 멍청아. 도준이 알루미늄 판을 방패 삼아 이반의 총알을 막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반이 도준에게 집중 사격을 가했습니다. 죽어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이야. 엘리사가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플레어건을 조준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펑. 붉은 신호탄이 이반의 머리 위. 로프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나일론 로프가 불길에 녹아 끊어졌습니다. 안 돼. 이반의 비명과 함께 그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크레바스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냈어요. 엘리사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반의 난사로 인해 얼음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지직 무너진다. 빨리 올라가야 해. 도준이 엘리사를 데리고 윈치에 연결된 와이어를 잡았습니다. 모터를 작동시키자 두 사람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발 아래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그들은 지상으로 튀어 올라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용병 5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장이 당했다. 놈들을 죽여. 용병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도준과 엘리사는 비행기 잔해에서 뜯어온 알루미늄 판을 눈썰매처럼 이용해 엄폐물로 삼았습니다. 도준은 부상당한 몸으로도 귀신 같은 사격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이반에게서 뺏은 총으로 놈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탄알이 바닥났습니다. 탄알이 없어. 도준이 빈 총을 던져버렸습니다. 적은 아직 3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도준 씨, 저기 봐요. 엘리사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새벽 하늘에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F-35 전투기 편대였습니다. 아빠 엘리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그들을 식별하고 지원하기까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 눈앞의 적들이 방아쇠를 당길 것입니다. 시간을 벌어야 해. 도준이 마지막 힘을 짜내 일어섰습니다. 그는 양손에 대검을 쥐었습니다. 엘리사, 고개 숙이고 있어. 내 뒤에 있으면 안전해. 안 돼요. 같이 싸워요. 도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적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와라, 이 개자식들아. 적들이 당황해서 사격했지만 도준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총알을 피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피를 뿌리며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놈의 목을 베고 두 번째 놈의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마지막 놈이 도준의 등 뒤에서 총을 겨눴습니다. 안 돼? 엘리사가 눈밭을 굴러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마지막 용병이 쓰러졌습니다. 도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도준 씨. 엘리사가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도준이 엘리사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헬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미군 구조 헬기였습니다. 강력한 바람이 눈보라를 일으켰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뛰어내려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엘리사는 군인들을 밀치고 의무병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부터 살려. 당장. 이 사람이 날 구했어. 들것에 실려가는 도준의 손을 엘리사는 놓지 않았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밥 사준다고. 죽으면 용서 안 해요. 도준은 산소 마스크 속에서 흐릿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한 병원 VIP 병실. 따사로운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안색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엘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군복 대신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몸은 좀 어때요? 슈퍼맨. 엘리사가 사과를 깎으며 물었습니다. 나쁘지 않아. 밥이 맛없어서 그렇지. 도준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왔잖아요. 갈비찜. 내가 직접. 은 아니고 맛집에서 사왔어요. 엘리사가 웃으며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도준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설원에서의 그 처절했던 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 자신의 눈앞에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엘리사, 네. 밥 다 먹고 나면 빚 갚아야지. 무슨 빚이요? 데이트. 밥 사준다고 했잖아. 엘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거야. 당신이 퇴원하면. 도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퇴원하면 나랑 같이 살자. 네. 엘리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더 이상 추운 데서 떨게 안 해. 총알도 안 맞게 할 거고. 내 등은 평생 너한테만 빌려줄게. 내 전속 파일럿이 되어줘. 투박하고 서툰. 하지만 진심이 담긴 군인식 프로포즈였습니다. 엘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도준의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이제부턴 위험한 일 혼자 하지 마요. 당신 등도 안전하지만 내 비행기 뒷좌석도 꽤 안전하거든요. 우린 파트너잖아요. 도준이 활짝 웃었습니다. 흉터가 훈장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알았어, 파트너. 두 사람은 병실에서 뜨겁게 키스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눈은 이제 공포가 아닌 사랑의 추억이 되었으니까요. 차가운 설원에서 시작된 그들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완결.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한도준과 엘리사의 치열했던 생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가운 설원 위에서 펼쳐진 이 드라마틱한 여정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우리 인생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야기 속에서 엘리사는 처음에는 자신의 지위와 자존심을 내세우며 도준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지위, 자존심, 혹은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아집이라는 두꺼운 옷을 껴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거대한 눈보라가 닥쳐올 때 그 화려한 거칠에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준이 엘리사의 젖은 옷을 벗겨냈듯 생존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가장 솔직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도준이 자신의 등을 내어주며 살고 싶으면 올라타라 하고 말했던 장면. 그리고 얼음 동굴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순간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연대와 신뢰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혼자서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타인과 온기를 나눌 때 비로소 생명이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시련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등에 업히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살아가겠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도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는 과거의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지만 타인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자기 자신도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것,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은 짐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베푸는 친절과 희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국 나를 치유하는 따뜻한 온기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세요. 혹시 자존심 때문에 차가운 가면을 쓰고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가 내미는 손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눈보라처럼 차갑고 혹독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믿고 등을 맞댄다면 그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준이 되어주고 때로는 엘리사가 되어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모닥불처럼 남아 힘든 순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하나가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온기를 나눠보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으로 본 영상의 내용은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및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며 특수 상황에서의 생존 기술이나 의료 행위는 드라마적 연출이 가미되어 있으므로 절대 무단으로 따라하거나 실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 콘텐츠는 오직 엔터테인먼트와 교훈적인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시청자의 모방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제작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